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선배들은 지금 수능 보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2년 뒤에 수능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그 수능의 기초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16차 시간이죠. 16차 시 공부가 됩니다. 16차 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공부한 것이 인구 현상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인구 현상,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큼 분포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따졌던 분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뤄줬던 것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가,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젊은 층이 많은가 또는 어린 아이층들이 많은가, 때에 따라서 남자가 많은가 여자가 많은가 이런 것들을 따져주는 게 인구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이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인구 이동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고, 이런 현상들을 알아봄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과 함께 나타나게 된 문제점을 우리가 다뤄줬습니다. 문제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너희들이 늘 열심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일단 아이를 낳지 않는다. 무슨 현상? 그렇죠. 저출산.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층이 비대하게 많아진다. 무슨 현상? 고령 현상. 인구의 고령화 현상,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부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같이 공부했었죠. 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곳은 어떤 나라들, 경제적 발전 단계에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너무 인구가 많은 것, 인구 과잉 문제를 다뤄줬었죠. 그래서 기아 문제가 생긴다든가 식량 부족 문제, 때에 따라서는 자원 부족 문제, 나중에는 실업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일련의 문제점을 우리는 같이 다뤄줬는데, 이런 게 주로 이루어졌던 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단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한테는 어떤 인구 정책을 펼쳐야만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쪽을 다루어주는 내용이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276쪽을 펴줘야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 276쪽. 확대 복제해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 2000년에는 66, 2015년에는 71 이렇게 늘어간 거죠. 기대 수명의 증가, 결국 그 기대 수명의 증가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고령화 문제로 나타나게 됐었죠. 의학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은 모든 사람의 축복이죠. 오래 산다, 이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인류의 큰 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까지 내용은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준 내용이다. 네 줄은.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로 생산연령 이미 얘기됐죠?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사람들 나이 몇 살? 15세부터 64세까지의 우리가 인구 구조에서 공부한 청장년층이죠. 이 감소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잘 성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요 잠재 성장률 하락 여기에다가 밑줄을 하나 그어놓지. 이렇게 잠재 성장률, 요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요 아래에서 생각 넓히기에서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하락하고 노인 부양에 부담을 지는 청장년층과 노년층 간의 세대 간 갈등.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우려했던 거죠. 요 세대 간 갈등.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의 대부분을 갖다가 누구한테? 노인층에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노인층을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뭐? 정년을 연장시키는 거죠. 정년 연장은 곧 반대쪽에서는 청장년층의 취업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대표적인 갈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발생하여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따라서 잠재 성장력을 유지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현 세대가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구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 간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걸 갖다가 정리해 준 것이 이 아래 두 개의 박스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출산과 양육에 아이고 이거 끈이 출산과 양육에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 저출산의 원인을 우리는 공부했었습니다. 그 저출산의 원인을 갖다가 줄여주는 게 문제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했었습니다.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한다, 미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출산 지원금 또는 장려금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죠. 양육비 지원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한다. 양성평등 문화에서는 과거에는 양육에 대표적으로 노력을 했던 분들은 어머니들이었죠.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남편들도 휴가를 맡아서 양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노인 문제와 관계되죠. 노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자.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정년 연장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세대 간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청장년층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연금제도. 지금도 연금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빈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걸 확충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제도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갖다가 마련해 줘야 된다. 사회보장제도 마련. 이게 세대 간의 정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런가 하면 노인을 삶의 동반자로 여긴다. 이거는 전통적인 윤리를 잘 지키는 것과 연결될 겁니다. 가족윤리라든가 노인공경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었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 넓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따져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프, 뭔지 모르게 하얀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잠재 성장률을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4.6에서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1.7까지 낮아지고 있죠. 과연 잠재 성장률이란 무엇인가? 개념이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란, 자, 내용 봅니다. 잠재 성장률이란 한 국가의 경제가 과도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생산 요소, 자본과 노동, 그리고 그것을 빼버린 나머지 생산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의욕이 강하다든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 증가율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얼마큼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따져주는 게 잠재 성장률이죠.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잠재 성장률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래프처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잠재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인구 감소. 이것은 굉장히 폭넓게 얘기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인구가 감소한다? 생산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한다. 요거 생산 연령층 인구 감소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생산 연령층은 유소년층이 자라서 유소년층이 20년, 30년 지나면 생산 연령층이 되는 거죠. 결국 저출산은 생산 연령층의 감소를 갖고 오고, 이것은 인구적인 문제로 볼 때는 고령화를 갖고 오지만 결국 나라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생산 연령률 2016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우리는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산업연구원의 이를 추계한 결과 2020년에는 노동 투입량의 기여도가 마이너스 0.5 포인트가 나타나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 계속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일 진한 색깔이 노동 투입량이죠. 요 노동 투입량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 전체 흐름에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성장률을 낮춰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생산 연령층이 낮아진다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발전시키지 못한다. 이 점에만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총요소 생산성이란 말과 추계라는 말의 용어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위 기사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미 우리가 파악했죠? 아까 얘기한 요겁니다. 생산 연령층 인구 감소입니다. 이를 높일 수 있는 인구 정책 제안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자. 뭐 다양한 거,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전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요 앞에 나왔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미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선생님이 조금 아까 거론했죠? 남성들의 육아휴직, 뭐 이런 것들을, 또는 육아수당, 이런 것들을 높여준다든가, 임금 피크제, 아마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뭐 일단 결혼을 해야지 아이가 출산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혼을 장려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자꾸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77쪽을 보겠습니다.
자, 277조.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어떤 인구 정책을 펴야 할까? 자료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30대와 50대, 60대. 이미 50대, 60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정년 퇴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 취업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둘 간의 충돌, 이것이 바로 세대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소관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집중해 주시죠. 정년 연장이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온다. 취업하자님 이야기. 결국은 정년 연장은 젊은 세대의 일자리만 줄어들게 할 것이다. 우리가 신규 채용이 감소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 결국은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아빠의 청춘, 5, 60대의 의견이라고 봐줘야겠죠. 정년 연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출산붐 시기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출산붐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한꺼번에 많이 낳는 시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출산붐을 끌고 오는 것은 꽤 긴 전쟁이 있었을 때, 이 전쟁 후에 나타나는 출산붐이 많죠. 전쟁 중에는 젊은 친구들이 전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결혼도 미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결혼을 했다 손치더라도 임신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1950년부터 몇 년까지? 53년까지 한국전쟁이 일어났었죠.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전이 아니고 휴전이었어요. 다시 재발할지 몰라. 쉽게 전역을 시켜주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전역이 이루어진 것은 55년, 56년 이때 전역이 이루어집니다. 혼기가 찼죠. 전역했죠. 빨리 결혼을 해야 되죠. 물론 고향에는 결혼 안 한 여성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붐이 일어납니다. 그게 50년대 말에 일어나죠. 결혼 붐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다음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는 그런 일반적 흐름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0년을 전후해서 이 앞으로 한 2, 3년, 길게 보는 분들은 57년부터, 1957년부터 1963년 정도까지 이 사이의 기간에 출산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베이비붐 또는 출산붐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어느 세대다? 정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세대라는 얘기죠.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아빠의 청춘님의 의견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은 물론 미취학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상황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는, 정년을 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요즘은 힘들다니 역시 젊은 친구의 얘기겠죠. 20, 30대일 겁니다. 취업난이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의 태양님, 장년층도 한 발 양보해서 임금 픽세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임금 픽세가 나오죠. 제일
활력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일의 능률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때의 최고의 임금을 보여주고, 그게 다소 떨어질 때는 임금을 조금 깎아서 정년은 연장시키는, 정년에 또 끊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월급 체계는 정년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월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선 그다음 월급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러지 말고 월급 조금 빨리 올려주고 정년 가까이 새로운 피크를 만들어주고, 이것도 정년을 조금 늦게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자 라는 의미가 정임금 피크제입니다. 이런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내일의 태양님은 60대의 의견이죠. 통찰의 왕입니다. 양쪽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된다.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갖고 원만한 그런 인구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임금 피크제 설명은 거기 나와 있네요.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을 보장해주는, 일정 나이가 되면 최고에서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오랫동안 준다는 얘기죠. 표현 1을 봅니다. 위 댓글 중 공감하는 의견을 골라보고 빈칸에 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자. 생략해도 되겠죠. 종합 2. 위 자료를 참고해서 모든 별로 정년 연장에 관한 찬반 토론을 해보자. 찬반 토론. 여러분들이 찬성하는 의미라면, 정년 연장을 찬성한다면 노년층에게 안정된 직업을 줄 수 있다라든가, 그 노인들의 그 노하우, 오래된 숙련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든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생각해줘서 찬성 쪽의 의견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고, 반대쪽은 이 젊은 층들이 얘기했던 신규 채용,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잠식한다는 얘기죠. 청년들의 일자리를. 그리고 노년층을 갖다가 아무리 임금 피크제를 하더라도 상당히 고액의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 같은 것들을 갖고 올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료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세계 여러 국가의 대응입니다. 먼저 중국의 대응.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한때 무섭게 중국의 인구가 늘어났죠. 지금도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국가라고 우리가 요 분포를 공부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강력한 한자녀 갖기 운동을 펼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인구 억제가 잘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은 5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죠. 중국이 여기입니다. 중국이 인구 억제 정책을 포기한 것은 2013년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면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 효과를 못 갖고 온 겁니다.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중국은 합계 출산율이 1.4, 적어도 2명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 인구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죠. 합계 출산율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가임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얘기했죠. 2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1.4명도 상당히 적은 거죠. 그런데 이는 초저출산 수준인 1.3명에 근접한다. 지난 시간에 걱정했던 거 우리 있었죠. 우리나라는 2018년에 몇 명? 0.98명. 합계 출산율이 이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앓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이번엔 일본 얘기를 나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정년 연장 등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일본. 그러나 완전히 해결은 아니겠죠. 실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일본은 국민 4명당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그렇다면 대체로 인구의 몇 프로? 25% 정도다. 자, 25% 어떤 사회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거 7%, 14%, 20%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그렇죠. 초고령 사회죠.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런 초고령 사회의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여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동 인구 부족을 해소하였다. 그 두 가지 원인입니다. 자, 거기다 여러분들 밑줄 그어놓죠. 이렇게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 줄이고 노동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일본은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하여 정년을 65세로 의무화하였고 정년을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의 직종들이 정년 60세를 지금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한 노인을 재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일본 기업의 7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파악과 분석이 있죠. 중국의 한자녀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당연하죠. 인구가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그렇다. 급격한 인구 증가입니다. 포기한 이유, 나름대로 그 한자녀 갖기 정책을 약간 완화했는데 그 조금 완화한 것 같고는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열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중국이 미리 생각을 한 거죠. 이대로 저출산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중국은 포기하게 됐던 겁니다. 2번, 일본이 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선생님이랑 같이 밑줄 긋던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 너무 늘어난다. 그리고 노동 인력이 부족해진다라는 것이 주 원인이었죠. 이유를 생각하고 이러한 노력을 에서 가져온 효과는 그 반대적인 것. 줄어든 것이 늘어날 수가 있고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볍게 표를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278쪽, 279쪽이에요. 자, 페이지 넘기세요. 자, 우리나라 인구 정책 변화입니다. 이걸 이렇게 양쪽을 펴놓고 보자. 자, 같이 보면 되겠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연결해서 2010년대까지 대표적인 피어를 갖다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 피어 보도록 하죠. 덮어놓고 낳다 보면은 거짓골을 못 면한다. 합계 출산율이 6이었어요. 굉장히 높았죠. 낳지 말자는 얘기야. 이것은 출산 제한 쪽을 얘기해 주는 거죠. 당연히 원인은 무엇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가 원인이 되는 거죠. 1970년대 큰 차이가 없네요. 하루 앞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 안정. 뭐 속안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자는 얘기입니다. 합계 출산율 여전히 높았습니다. 2.64에서 4.53회. 역시 급격한 인구 증가와 관계되고 살짝 남녀 성별 불균형을 갖다가 걱정하는 내용이 속안에 들어가 있죠. 딸아들 구별 말고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비 불균형도 같이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로 보죠. 1980년대 표를 보면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성비 불균이 더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죠. 신혼부부 첫 약속은 웃으면서 가족계획, 아이 적게 낳자는 겁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삼천리는 초만원 포스터 내용입니다. 둘도 많다. 합계 출산율 아직도 2명을 넘어서고 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 급격한 인구 증가와 성비 불균형이 이땐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되니까 주가 좀 바뀌죠.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남아들이 많아지니까 성비 불균형이 일어나서 남자 어린이들이 여자 짝꿍이 없는 거예요. 출산율은 이미 2%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속안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프죠? 그래요. 이때는 성비 불균형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엄마 아빠 혼자는 싫어요. 하나는 외롭습니다. 출산율이 뚝 떨어졌죠. 1.08명에서 1.47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얘기죠. 결국 아이가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저출산을 생각해 줄 수밖에 없겠죠. 저출산. 결국 저출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잠재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표현을 넣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하도록. 2010년까지의 일반적인 우리의 인구 정책을 갖다가 살펴봤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만든 건데 쭉 그냥 읽어보면 돼요. 첫 번째, 청년 고용을 활성화해서 결혼 기반을 마련한다. 결혼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전월세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신혼부부들이 먼저 주택 마련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런 걸 갖다가 해소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가 국민의 임신과 출산을 책임진다.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상당히 돈이 듭니다. 그런 걸 갖다가 정부가 지원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튼튼한 노후를 위해 체계적으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한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제도죠. 국민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대 보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으로 고령자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고령자들이 편안하게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16차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17차시 수업으로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